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러셀 차관보가 김정은을 향해 핵 공격 능력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바로 죽을 것이라고 언급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홍수 피해 책임을 물어 국토국 관료 2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통일연구원 오경석 박사와 함께 북한 관련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국무부의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러셀 차관보가 김정은이 핵 공격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초강경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미국에서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할 경우에 핵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즉시 김정은은 죽는다. 네. 이런 식의 굉장히 강경한 지금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미국 관료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미국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가차없이 김정은 제거에 돌입하겠다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북한 핵 능력은 2020년 정도, 그러니까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전망한 건데 50에서 100기 정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 때문에 핵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어떤 핵 공격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경고를 쏟아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이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내부의 정치권에서는 계속 선제 타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 정부도 정확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그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를 가급적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가 아니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이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복선도 깔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러셀 차관보는 또 중국과의 정보 공유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한층 강화된 추가 제재안을 내놓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중국의 행보를 비춰보면 이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지난달 9월 26일이죠. 미국이 중국에 있는 단둥에 있는 홍상 실업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나서서 자국법에 의해서 중국의 기업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 정확히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위반을 하는 이런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이 나타난다면 중국 당국이 정부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그걸 좀 다른 나라들은 다른 국가들은 거기서 협력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미국 정부가 중국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이 거기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세컨드리 보이콧, 자국의 독자 제재지 않습니까? 그 제재를 통해서 위반하는 중국 기업이든 어느 나라 기업이든지 간에 제3국 기업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중국 기업이죠.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러셀 차관보가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중국 당국이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중국에서 북한과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원유 공급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 강물 자원도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북한과의 이제 협력을 위한 경제 합작구도 만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대북 제재 속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사실은 중국은 중국 중앙정부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엄격하게 유엔의 270에 반영된 모든 제재는 이행하고 있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제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은 자치하더라도 다른 건 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 중앙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정부죠. 이게 다 모든 게 지방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지방정부의 입장이 있죠. 자국민들이 상당히 자기 지역정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바라지 않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하고 어느 정도 협조는 되겠지만 2705를 벗어나서 다른 것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한 대북 제재는 중국의 협조가 관건인데 그렇죠. 구멍이 숭숭 뚫리지 않을까 우려도 네. 되는 부분입니다. 자, 북한 내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이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해당 지역의 국토국 관료 약 20여 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홍수 피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인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 이 얘기는 그 김영화 탈북 난민 인권연합 대표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함경북도 국토국 간부 약 20여 명을 체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구체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함경북도 홍수 피해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두만강 일대 그 북쪽 지역이 거의 상당한 침수 피해를 입었고 네. 198명이 죽었고 395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그 3만 7천 채 정도 가옥이 파손됐고 11만 8천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전가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는 수법을 보면 정권,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그동안 책임을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그 아래 당 간부들이나 뭐 이 아래 관료들에게 다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1995년에 북한이 대기근이 발생해서 뭐 1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3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을 때 그 책임을 김정일이 지지 않았습니다. 서관이 농업 담당 비서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간첩으로 몰아서 처형을 함으로써 북한 인민들의 어떤 분노와 불만을 돌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2009년에 화폐 개혁하고 나서도 그 실패 책임을 북한 정권이 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이 지지 않고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총살시켜 죽였습니다. 이렇게 인민들의 불만을 그 당 관료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계속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해에 대한 불만이 북한 내부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면 아마 그 당 간부들이나 그 내각 도 간부들에게 상당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처형이 될지 아니면 뭐 혁명화가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분노의 주민들의 어떤 불만의 수준에 맞는 그 책임 전가가 이루어질 것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책임 전가, 김정일 시대도 그랬는데 아들인 김정은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은이 홍수 피해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관료들을 체포하는가 하면 박봉주 내각 총리를 보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최룡해를 내세웠다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정작 김정은은 좀 두문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10월 7일 날 이제 만경대 그에 가서 현지 시사를 하고 그 만경대 그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기념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 기념품을 만드는 그 공장을 시찰을 했죠. 그리고 10월 10일 날에도 이제 그 아버지 참배를 금산 기념공전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고 지금 보도는 한 거로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을 하면 10월 7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지금 거의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좀 궁금하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통일부에서 분석한 것처럼 김정은이가 최장 7일까지 이렇게 한 번도 이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전례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데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봐서는 그거는 아무 사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유는 또 뭐냐면
뭐 혹시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어떻게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사유는 지금 현재 이게 수해 피해가 나가지고 라진 선봉 같은 경우는 40일 조금 지나니까 다 복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해 현장이라는 것은 6개 시군이기 때문에 5개 군에 1개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복구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라진 선봉에서 피해가를 봤을 때는 국제사회 지원이랑 그나마 그래도 있었어요. 지난해에는. 그런데 올해에는 2차례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 지원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속에서 지금 현재 또 이제 추워질 거 아닙니까? 추워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러니 김정은이 현지 시찰하면서 지금 국제사회 언론 보도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핵실험을 꽝꽝 하면서도 현장 시찰은 한 번도 안 하고 어디서 그 만경대 그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기념품 공장이나 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김정은으로서는 주민들한테 북한 주민들이 이런 언론 보도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거꾸로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들이.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북한 사람들이 탈출하고 싶고 그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싶고 불만이 많고 얼마나 지금 뭐 화가 이만큼 나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김정은이 다른 데 막 다니면서 웃으며 다녀봐요. 이게 모든 게 안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잠수 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 어느 게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체령회가 가가지고 모든 그 6개 시군을 다니면서 한 얘기가 10월 27일까지 일단은 주택을 건설하면서 벽체라도 만들어라. 네. 일단 벽이라도 올라가면 내부는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이거라도 하라. 이렇게 하고 지시를 했는데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제가 언젠가 이게 아마 이게 북한은 언론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이쪽 지역이 지금 뭐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당장 가면 신변의 위협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원래는 갔어야 돼요. 그런데 안 가는 것은 신변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충성 분자가 아니니까 네. 모든 반동 분자들이 사는 곳이니. 그러니 해령시는 안 가지는 않는다. 왜? 주민 결속을 위해서는 간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해령시, 자기 친할머니 고향. 거기는 갈 수가 있겠다.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더 다른 데보다 국가 공급이 잘 돼 있고 이래서 다른 데보다 나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 시범적으로 많이 진척을 시키면서 가지 않을까 조만간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가긴 가겠다는 게 지금 조선중앙TV를 통해서도 김정은의 작년 시찰 모습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가서 네. 이렇게 집도 다 정말 좋은 집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네. 이러니까 우리 원수님 언젠가는 오셔서 이런 것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지금. 네. 자, 최근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동해 조업권을 중국에 이어서 대만에도 팔아넘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계속해서 물고기 대풍을 어부들에게 독려했는데 이렇게 조업권까지 팔아넘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북한이 물고기 대풍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북한이 뭐 배가 제대로 된 배가 없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그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걸 잡더라도 그걸 가공해서 해외 수출을 해야 돈이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산업기반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통치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통치자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이 하는 일은 지하자원 파는 거, 그다음에 그 농업 상품 또는 이 약초 이런 거 채취해서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해하고 서해의 어업권을 중국과 또 이번에 대만까지 지금 팔아넘겼는데 배 한 척이 하루에 이 조업하고 받는 돈이 한 1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배가 수십 척이 동해 쪽에서 이 일정 구역 내에서 이제 조업을 하는데 그게 한 동서의 조업권을 넘겨서 대략 82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통치자금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정 때문에 북한이 이 조업권을 외국에 팔아넘기는 행태를 하고 있고 해외 노동자 송출하는 문제도
그런 문제와 다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제재로 통치 자금이 급감하자 이렇게 조업권을 팔아서 통치 자금을 충당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